이모, 저 왔어요. 그 한마디에 마치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울리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모 저 왔어요 그 말은 마치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어디 금방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이 하는 말 같아서 이상하더라고요. 그 애가 현관문을 두드리기 전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 밖을 보고 있었는데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그 차에서 내린 남자는 한눈에 봐도 부유한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고급스럽고 단정한 수트 차림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까지. 그런데 그 젊은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모, 저예요, 우진이. 잘 지내셨죠? 그 젊은이가 싱긋 미소를 지었고 그 눈이 가늘게 휘어졌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저는 그대로 고개를 떨궜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제 뺨을 스치는 따스한 손길에 고개를 돌리자 그 애가, 아니 이제는 어엿한 남자가 되어버린 조카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우진아, 너 진짜 우진이니?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고 조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눈물이 났어요.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이었죠.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괜찮으세요? 갑작스레 실신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조카분께서 직접 모시고 오셨어요. 잠시 수액 맞으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고개를 돌리자 조카 우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본 얼굴. 이제 30이 넘었을 테지만 눈동자만큼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겠네요. 아니, 난 그냥 실감이 안 나서 그래. 그런데 어떻게, 어쩌다가...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쉬세요. 이모, 저 어디 안 가요. 몇 시간 뒤 저는 조카 우진이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을 지나 집에 가까워질수록 운전대를 잡은 조카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고 저 역시 세차게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모, 잠깐만요. 휠체어 먼저 꺼낼게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꺼내는 조카의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능숙하더라고요. 조카는 저를 안아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들어가요. 그래. 괜찮아.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 우리 집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왔어요. 어머, 돌아오셨네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왔는데 집에 안 계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옆집 아줌마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조카분이 데리고 병원 가셨다고요. 아휴, 전화는 안 받으시지. 병원은 어디 병원인지 모르지.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왔어요. 우리 조카가 집에 데려다 줬고요. 그러세요? 그럼 조카분 집에 계시는 거죠? 아, 참. 내 정신 좀 봐. 마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모 곁에 있을 거니까 이만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간병인이 집에서 나가자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고 집에 둘이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무슨 말부터 뭘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던 그때 조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야 와서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조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곱게 뻗은 콧날과 환해진 얼굴, 더 깊어진 눈매, 단단해 보이는 어깨. 어릴 적 제 품에 안겨 울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어엿한 성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우리 우진이 맞지? 네 이모, 저 진짜 우진이에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직은 물어야 할 게 많았고 듣고 싶은 말은 더 많았지만 그때는 그저 눈앞에 이 남자가 진짜 제 조카라는 사실이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조카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하네요. 고맙다, 우진아. 근데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니, 너한테 들어야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아. 노란빛의 조명 아래 고개를 숙인 조카는 긴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 끝을 자꾸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니, 우진아?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났어? 단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난 어떻게 하라고? 조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모, 죄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네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 그게 가장 두려웠어. 알고 있었어요. 이모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그런데 그때는 네가 떠난 뒤에 난 혼자였어. 너도 알다시피 남편도 떠났고 다른 가족도 없었잖아. 그런데 너까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네가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매일 밤 너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 목소리가 떨렸고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조카의 무릎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이모. 진짜 죄송해요. 우진아, 난 널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밖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조금이라도 네 얼굴을 닮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혹시 네가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달려나갔었어. 이모, 그런데 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지. 그렇게 사라져버렸어. 조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매일 이모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짓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떠나는지를 아니까 다시 이모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때까지 들은 건 없었지만 저 못지않게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온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너를 원망한 만큼 그 마음보다 더 너를 걱정하고 그리워했어. 조카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없이 조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은 조카를 처음 데려온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점심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낯선 번호였어요.
받지 말까 망설이던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정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 가족분 중에 김민정 씨라고 계시죠? 친언니 맞으세요? 네, 제 언니예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새벽 강원도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민정 씨 가족이 그곳에 머무르셨고 현재 가족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사고요? 상태가 어떤데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데 정확한 상태는 병원 쪽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땡땡병원이고요. 그 조카분도 병원에 있습니다. 우진이도요? 전화를 끊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언니 가족이 사고를 당했대. 뭐라고? 무슨 사고? 가스 누출이래. 지금 병원에 있대. 우진이도 같이. 당장 가자. 지금 몇 시야? 차키 챙겨. 얼른. 급하게 뛰쳐나온 우리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병원 응급실 이곳저곳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민정 보호자인데요. 김민정 씨랑 김남기 씨 상태 좀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접수처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네. 네. 그 펜션 사고. 네. 두 분은 응급처치 중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뒤 의사가 다가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제가 동생이에요. 저희 언니랑 형부, 그리고 조카 상태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되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를 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조카분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고 그제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놓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우리 언니가 왜... 유정아, 정신 차려. 지금 우진이도 있대잖아. 우진이 상태 봐야지. 우진이? 그래, 우진이. 우진이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우진이는 힘들게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봤어요. 우진아. 이모. 그래, 이모야. 이모가 왔어? 우진이의 팔은 가늘었고 체온은 따뜻했지만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랑 아빠 어디 있어요? 왜 나랑 따로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진아,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질 거야. 이모랑 이모부가 곁에 있을게. 엄마는요? 아빠는 다 언제 와요? 우진아, 미안해. 미안해, 우리 우진이. 조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여린 등이 가늘게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혼자가 되어버린 아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모가 꼭 네 옆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병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날의 하늘처럼 제 마음에도 천둥과 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언니와 형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지만 평소에 언니와 형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문을 받는 동안 자꾸만 병원에 누워있는 우진이가 떠올랐어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찾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여보, 음식 좀 먹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넘어가. 우진이 생각하면 더더욱 정신 차려야지. 그래. 우진이한테는 이제 우리가 전부니까. 그렇게 언니와 형부의 장례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조카는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못했어요. 아이의 심리를 생각해서 일부러 소식을 정확히 전하지 않았거든요. 언니와 형부를 나란히 같은 곳에 모신 뒤 남편과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다소 야위었지만 얼굴빛은 괜찮아 보였어요. 우진아, 이모 왔다. 이모부, 이제 이야기해주세요.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진아, 아빠랑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치만 멀리 계시지 않아 항상 우진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무릎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렇게 조용히 울었어요. 우진이의 퇴원 소속을 마친 뒤 언니 집에서 짐을 정리해 저희 집으로 오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우리 집이 너희 집이야.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모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엔 우진이가 좋아하던 불고기 해줄게.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은 아니겠지만 이모가 노력해볼게. 진짜요? 저 불고기 진짜 좋아해요. 집에 도착하자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셋이 살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우진이를 위한 방도 준비해뒀습니다. 벽에는 우진이가 좋아하는 만화영화 포스터도 붙여주고 책상에는 언니와 형부 우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도 올려놓았어요. 이 방이 이제 우진이 방이야. 편하겠어. 감사합니다. 이모부. 그 책상은 그 이모가 직접 고른 거야. 책 많이 읽으라고. 우진이 집에 있는 책상은 오래되고 이제 우진이한테 좀 작은 것 같던데? 맞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책상 바꿔준다고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모부. 그날 저녁 우진이는 밥을 2그릇이나 비웠고 식사 내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동안 아이의 그런 모습을 못 봤던 저와 남편은 그저 조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은 원래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시장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저녁에는 내가 일찍 퇴근해 볼게. 우진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하잖아. 아니야. 나 오늘 반찬가게 사장님이 좀 일찍 보내주신대. 내가 데려갈게. 당신 요즘 허리 안 좋다며. 너무 무리하지 마. 이모부. 저 이제 혼자서도 학원 잘 찾아가요. 진짜예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는 항상 씩씩했어요. 학교도 잘 다녔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 편이었지만 공부 욕심도 많았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곤 했거든요. 이모,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건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맞는 거야. 우와, 이모 진짜 똑똑하다. 에이, 이모는 이제 다 까먹었어. 우진이가 더 잘하잖아. 저는 매일 밤 잠든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진아, 너만 잘 자라면 이모랑 이모부는 더 바랄 게 없어. 언니, 형부, 우리 우진이 지켜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언니랑 형부가 지켜봐 주세요. 조카 우진이는 사춘기 시절인 중학교 때도 엇나간 적이 없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남편과 함께 우진이의 엄마 아빠로 사는 동안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어느새 우진이가 수험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진이는 가고 싶은 학교,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수능을 잘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저 합격했어요. 정말? 네가 가고 싶다던 그 학교? 네, 경제학과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와, 이 녀석, 그 대단하다. 장하다 우진아, 축하해. 남편은 두 팔 벌려 우진이를 끌어안았고 저도 달려가 두 사람을 얼싸안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우진이.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모, 이모부 덕분이에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조카는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우진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진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강의가 꽤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경제학개론 수업 듣는데 더 깊게 공부하려고요. 경제학을 전공해서 뭘 하고 싶은데? 전 진짜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 삶을 바꾸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우진이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분 건강 꼭 챙기셔야 해요. 나중에 제가 이모랑 이모부 세계 일주 여행 보내드릴 거예요. 약속했다, 우진아. 너 그 말 꼭 지켜야 해. 당연하죠. 그 시절은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진이가 23이 되던 해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남편 친구의 부친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이라 거리가 멀었지만 남편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가 흐릿하던 그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저희가 달리던 차선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쾅!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 눈부신 형광등 아래에서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묵직한 느낌이었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다리 쪽은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모, 깨어나셨어요? 이모, 저예요. 우진이요. 희미한 시야 속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우진이. 얼마나 울었는지 우진이의 눈은 빨개져 있었어요. 우진이니? 이모부는 어디 있어? 조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이모부랑 밤에 올라오시는 길에 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요. 맞아, 기억나. 그 빗길에 차선도 잘 안 보였거든. 그런데 너희 이모부는 어디 계시니? 이모부는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구석구석이 쪼개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 죄송해요, 이모.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우진아. 네 잘못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고 남은 삶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는 동안 우진이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강의가 끝나면 들르고 저녁에도 보호자 침대에서 자주 잠이 들곤 했습니다. 환자분은 정말 착한 조카를 두셨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챙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조카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의 장례식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사고 후 며칠이 지나 치러졌는데 저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의 장례는
조카 혼자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진이도 충격이 컸을 텐데 그 애는 힘들다는 말 없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이는 정말 내 자식이구나.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키운 내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힘든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 밖의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창문 너머로만 보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높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다시는 내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것. 휠체어 바퀴가 끌리는 마찰음이 낯설었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불편했습니다. 이모, 조심하세요. 여기 턱이 조금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우진이는 앞을 살피며 휠체어를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참 고맙고 대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쓰라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현관을 비롯한 모든 방문에 있던 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을 해 있는 동안 우진이가 공사를 진행한 거였어요. 문턱이 없어졌구나. 언제 이걸 다? 앞으로 이모가 다니셔야 하니까요. 우진이는 곳곳에 손잡이를 달아놓았고 식탁의 높이도 낮춰놨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아니에요, 이모.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요. 고맙다는 말 외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에 들어서자 이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옆엔 휠체어용 접이식 테이블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조카한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조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저 이번 학기부터는 오전엔 수업 듣고 오후에는 알바하기로 했어요.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요. 아니야, 우진아. 아르바이트는 하지마.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괜찮아요. 오히려 바쁘게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조카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가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얼굴빛도 날이 갈수록 푸석해졌어요. 하루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조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온 조카의 손에는 컵라면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진아, 밥 차려놨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도 했고. 아, 괜찮아요, 이모. 그냥 이거 먹고 바로 과제할게요. 그럼 이모 혼자 먹으라고? 죄송해요. 오늘은 진짜 정신이 없고 바빠서. 조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물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날 밤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자꾸 미안하지? 눈물이 났어요. 매번 휠체어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부터 사소한 걸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했고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바쁜 생활에 하루하루 말수가 줄어드는 조카를 보며 제 존재가 그 애한테 짐이 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진아, 혹시 이모 때문에 힘드니?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가 짐이 되어버렸구나. 우진이한테. 조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모는 저한테 그런 존재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아이의 눈빛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불안한 미소 뒤에 무언가가 감춰져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조카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리를 더 좁히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카 우진이는 평소처럼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휠체어로 옮겨 앉으며 조카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오늘은 저녁 같이 먹자. 부대찌개 해둘까? 네가 좋아하잖아.
아,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바로 알바 가야 해서요. 그래, 알겠어. 무리하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네, 다녀올게요.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조카는 현관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엔 늦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되어도 우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을 했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진아, 어디 있는 거니? 제발 연락 좀 해줘. 다음날 저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바퀴를 끌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그곳에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 조카가 하루 넘게 연락이 안 돼요. 평소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조카분이 몇 살이라고요? 23입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 다 큰 성인이고 자의적인 외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 정황이나 흔적이 없는 이상 저희가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저희 조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무 말 없이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앤데 제발 우리 조카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어쩌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진아, 제발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살아만 있어줘.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조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소식한 줄 없었어요. 그 애가 쓰던 방은 그대로였고 책상 위엔 사용하던 펜과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공책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저는 또 울고 말았어요. 그래, 스스로 떠났을 수도 있어. 역시 내가 짐이었던 걸까?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 자책과 원망, 걱정이 뒤엉킨 채로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약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유정 씨 되시죠? 장애 등록되어 있으시고 혼자 생활 중이라고 하셔서요.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셨던 걸로 확인됩니다. 저는 신청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세요? 기록상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 주부터 돌봄 간병인 파견이 가능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며칠 뒤 간병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라면이면 돼요. 그러지 마시고 몸 생각하셔야죠. 기다려보세요. 감사해요.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목욕도 외출도 혼자서 자주 할 수 없는 일들이 간병인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허전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조카의 흔적이 가득했거든요. 우진아, 네가 어디 있든 무사하게 잘 있으면 괜찮아? 이모는 원망도 안 할게. 네가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이해할게. 그렇지만 잘 있다는 소식 한 번만 전해주면 안 될까? 수없이 기도하듯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조카가 10년 만에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요. 우진아,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네, 정말 죄송해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매일 현관만 바라봤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카는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모, 그땐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치듯 떠난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그 사고 이후에 이모부 장례 치르고 이모를 돌보던 그 시기에 제가 쓰러졌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희귀 혈액질환이라고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말로는 자가 면역 문제라는데 치료도 어렵고 국내에선 사례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시한부 판정은 아니었지만 생존율도 명확하지 않고 약도 제한적이고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 혼자서 그걸... 말 못했어요. 이모한테 남은 건 저뿐이었잖아요. 제가 쓰러졌다고 하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모 마음은 어떠실까 상상이 가질 않더라고요. 이모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었고 짐이 되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은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였다면서? 저 혼자였다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기적처럼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병원에서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몇 날 며칠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치료 과정이랑 소견을 들으러 병원에 갔었는데 어떤 남자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도 돌아가신 부모님 성함도요. 그게 누구였는데? 오래전 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은 분이래요. 젊었을 때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살렸다고 할 정도로 큰 도움을 주셨다고요. 한동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대요. 하지만 그때 일이 잘 풀렸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갚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 부모님을 찾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셨고 남은 가족을 수소문하다가 절 찾아오셨다고. 언니랑 형부한테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야?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네 치료를 도와주신 거야? 네,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희 부모님이 내게 해준 걸 잊지 않았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널 돕는 게 내 사명이다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치료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국내도 아닌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치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고 살 수 있었어요, 이모.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니? 나한테 말해도 됐었잖아. 이모랑 저는 가족인데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조카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 아니 떠난 뒤에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걸, 그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떠나던 그때 내 옆에 있을 사람을 준비했던 거니? 네, 이모. 저는 이미 미국 병원과 입원 일정을 다 조율해둔 상태였어요. 근데 이모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어요. 그래서 복지 시스템을 가장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그게 맞았구나. 네가 그런 거였어. 네, 정부 지원이라고 이모한테 말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간병인 분들한테 제 정체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늘 궁금했었거든요. 신청한 기억도 없는데 왜 간병인이 파견이 됐는지. 10년의 기간 동안 간병인이 몇 번 교체되긴 했지만 항상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그 돌봄이 다 조카 덕분이었다는 걸요. 미국,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늘 이모 옆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눈앞에 없었을 뿐이죠. 그동안 서운해하고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심지어 가끔은 원망도 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왜 이제야? 제가 건강을 회복할지
아니면 치료가 실패할지 확실하게 몰랐어요. 괜히 희망을 줬다가 가슴 아프게 할까봐. 제가 이모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진아, 미안해. 이모는 네가 나 버린 줄만 알고 어떤 땐 원망도 했어. 미안해, 우진아. 아니에요, 이모. 다 괜찮아요. 그런 선택을 한 건 저였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조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홀로 짊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다시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제 곁을 떠났던 10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랑과 책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 병원에 도착했을 땐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뿐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치료 환경도 다 낯설었고 무엇보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모도 저도 다 겪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그랬겠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니? 근데요, 그때 그분이 와주셨어요. 저를 데려가준 그 사업가 아저씨. 제가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자주 저를 찾아와 주셨고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가 말한 그 사업가, 언니와 형부 부부에게 은혜를 입었다던 그 남자. 그 사람은 조카의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니? 백땡땡 대표님이세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다 미국으로 진출하셨고 지금은 꽤 큰 투자회사 CEO예요. 그래, 그런 분이, 그런 감사한 분이 계셨다니 정말 다행이었어. 그분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모부가 돌아가신 이후 다시 제 곁을 지켜주는 어른을 만난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의지가 됐어요. 저는 가만히 조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런 만남이 있었기에 조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혈액검사랑 약물요법, 면역억제제, 골수이식 가능성까지 부작용도 많았고 입원 기간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모 때문이죠. 간병인분들한테 이모 상태 보고받고 있었어요. 이모가 잘 지내신다고 하면 힘이 나고 조금 약해지셨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간병인들의 도움이 모두 조카의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치료는 총 3년 걸렸어요. 그 후엔 매년 정기검진 받으면서 회복에 전념했고요. 그렇게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제 안에 사는 의미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살고 싶었니?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거. 이모와 이모부가 꿈꾸던 걸 제가 대신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도 새로 다녔고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어요. 그 애는 덤덤하게 말을 했지만 삶이 얼마나 무겁고 치열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치료 중에 만난 환자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도 그쪽으로 정했어요. 의료 데이터 기반 재활 플랫폼이요. 환자 맞춤형 재활 루틴을 AI로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런 걸 개발했다고? 첫 투자는 백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위기 때 나타나서 큰 도움을 주셨지만 대표님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넌 나에게 갚을 게 없어. 단지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된다고요. 조카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어느새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조카는 어른이 되었고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가 자리를 잡고 투자
투자자들도 붙고 플랫폼도 이제 상용화 단계예요. 아직 성공이라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조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10년의 시간과 눈물, 고통과 성취가 모두 녹아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조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10년의 공백이 그제야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진아,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왔구나. 아니에요, 이모. 제 마음속엔 언제나 이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모 앞에 서고 싶었어요. 제 진심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용서를 빌고 싶었고 그래야 했어요. 이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조용히 조카의 손등을 쓰다듬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웠어요. 그렇게 조카는 단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던 거였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기나 하니? 매일매일 문 앞만 바라보면서 네가 돌아오는 상상을 했어. 정말 수도 없이 그랬어. 그 순간 우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다짐을 하듯 말했어요. 이모,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이젠 제가 이모 곁을 지킬게요. 정말 그럴 거지? 떠나지 않을 거지? 그럴 수 있지? 네, 이제 이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기어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물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조카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카 우진이는 저를 새로운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휠체어가 현관에 들어서자 중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집안은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게 설계되어 있었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리프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긴 어떤 곳이니? 이모를 위해 준비한 집이에요. 병원이랑 재활센터도 가까워요. 그리고 전담 간병인도 모셨어요. 밤낮으로 이모 곁을 지켜드릴 수 있게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런데 우진아, 이걸 네가 다 준비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네, 저한텐 이모가 전부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10년 전 족구 경사진 현관 앞에서 조카가 힘들게 휠체어를 밀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창문을 여니 부드러운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진이는 냉장고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즙을 꺼내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이거 드셔야 해요. 위에 자극 안 주고 숙면에도 좋아요. 고마워, 우진아. 이모가 배즙 좋아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그런 건 잘 안 잊어버려요. 앞으로도 제가 챙길게요. 조카와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하는 순간 이제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과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우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우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분주히 오가는 모습, 그런 것도 익숙해졌어요. 그 애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면 다 큰 어른이구나 싶다가도 어떤 때는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여전히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 저 출근하고 나서 간병인 아주머니 오실 거예요. 점심으로 드시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 두었으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이모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니? 이모가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예전엔 왜 살아야지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은 가을 햇살에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조카 우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줄 알았던 저에게
다시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된 건 아마도 조카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생은 조카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감사한 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